그럼 한번 케이스 나눠볼까요? 인코딩은 두 개의 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에는 두 개의 뷰가 완전히 같은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뷰에서 보여지는 데이터의 일부만 다른 뷰가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데이터가 전혀 겹치지 않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인코딩은 같고 두 개의 뷰가 같은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이 경우는 두 개의 그 차트가 아예 동일하다는 거죠. 인코딩도 같고 보여주는 데이터도 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코딩은 다른데 두 개의 뷰가 보여주는 데이터의 접점이 전혀 없다면 이거는 그냥 차트 다른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옆에 놓여질 수는 있겠지만 이 둘 간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경우에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가지 경우가 남죠. 이 네 가지 경우를 이 coordinate views 또는 linked vi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시각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시각화가 어떤 식으로 보든 간에 다른 시각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은 same과 different가 있는데 이때 same은 이제 shared 인코딩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different, 인코딩이 다를 때는 multiform 인코딩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coordinated view가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view가 shared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한 view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한 view는 이 view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우리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부분 일부 데이터만 보여준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데이터가 subset인 경우죠. 이때를 이제 overview detai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verview detail 있죠. 그게 아니라 이 뷰가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이런 파티션을 보여주고 있을 때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쪼개서 첫 번째 뷰는 여기만 보여주고 두 번째 뷰는 여기만 보여주고 있을 때 이때는 데이터 나눠질 텐데 이때는 small multip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쉐어 데이터 예제입니다. 지금 이 시각화 인터페이스에서는 5개의 시각화가 있는데 히스토그램도 있고 바차트도 있고 산점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지금 전체 데이터를 모든 뷰가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뷰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같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all이고 인코딩은 different. 그래서 멀티폼 인코딩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하나의 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셀렉션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이 뷰에서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뷰에서도 이 해당하는 데이터 아이템들이 동시에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linked highlight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이 뷰 간의 관계를 인식하기도 좋을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도 데이터 탐색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assist랑 put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둘 간의 애트리뷰트의 관계를 보고 여기 있는 점들에 관심이 있다 라고 표시를 하면 이 점들의 다른 애트리뷰트는 어떤지, 가령 years는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탐색에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링크드 하이라이팅,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그 예제를 요약한 예제이고요. 뭐 바차트, 스캐터 플롯, 하이스토럼 쓰고 있고 멀티폼 뷰 쓰고 있고 그리고 링크드 하이라이팅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overview detail에서는 하나의 뷰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나머지 하나의 뷰는 우리가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데이터만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이거는 뭐 시각화 인터페이스는 아닌데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법이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 뷰에서는 지금 이게 이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전체 사용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지금 아웃라인으로 하이라이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전체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me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뭔가 이 화면에 그려지는 것과 여기 그려지는 것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오버뷰 디테일의 예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 이제 bird's eye 맵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버뷰 디테일의 예입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예죠. 그래서 여기 이 미니맵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지금 이 부분이 이 전체 화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오버뷰, 이게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은 different, 데이터는 subset. 그래서 multiform overview detail의 예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뭐 이렇게 라인 차트로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뭐 히스토리 같은 걸로 선택할 수 있는 식으로 위젯이 있고, 이 뷰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것이고, 이 중간에 있는 이 한 점도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오버뷰 디테일의 예제인데 인코딩이 다르니까 멀티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본 인터페이스를 그 What, Why, How 프레임워크에서 정리해 본 예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몰 멀티플입니다. 자, 스몰 멀티플에서는 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뷰 간에 쉐어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쉐어된 데이터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 셋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뷰는 요만큼만 보여주고 요 아이템만 보여주고 두 번째 뷰는 요 아이템, 세 번째 뷰는 요 아이템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애트리뷰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데이터 포인트 또는 아이템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나라별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데이터에서 country라는 항목이 있겠죠. 항목이 있고 어떤 애는 여기 재팬이 있고 이탈리가 있고 US가 있고 뭐 프랑스가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이 뷰는 이 재팬에 대한 데이터만 보여주고 두 번째 뷰는 이탈리아에 대한 데이터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7개의 뷰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인코딩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보여주는 데이터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몰 멀티플스의 예제가 됩니다. 이것은 Cerebral이라는 예제인데 이 예제에서는 여기 스몰 멀티플이 있죠. 지금 보면은 이 전체 이 로드 링크 다이어그램의 그 스트럭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노드가 여기 있는 어떤 카테고리 이름에 따라서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른 걸 보여주고 있고 겹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같은 인코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시 스몰 멀티플스의 예제가 되는 거죠. 우리 프레임워크에서 요약한 예제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버뷰 디테일 어프로치에서 내비게이션이 이 두 뷰, 그러니까 오버뷰와 디테일 뷰에서 공유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뷰 포인트를 회전을 했어요. 여기 패닝을 하면은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오버뷰에서 제가 패닝을 하게 된다고 이 디테일 뷰가 바뀌진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도를 왼쪽을 보기 위해서 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 마커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이 마커의 위치를 들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제가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인터랙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버뷰와 디테일 뷰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도 많은 내비게이션 인터랙션이 공유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artition into Views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몰 멀티플을 얘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아이템별로 쪼개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티션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하나의 파티션이 하나의 스몰 멀티플, 스몰 멀티플에 있는 하나의 작은 차트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파티션을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카테고리컬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컬 애트리뷰트의 값으로 아까 그 나라 이름 같은 경우에 나라 이름으로 쪼갰잖아요. 그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그룹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퀀터티티브 애트리뷰트를 쪼개려면 이거는 이제 연속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속되면은 뭐 0.1, 0.2, 0.3을 다 다른 그룹으로 하면은 그룹이 무수히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닝이라는 작업을 통하는데 이제 범위를 정하는 거죠. 0부터 1까지는 첫 번째 그룹, 1부터 2까지는 두 번째 그룹 이런 식으로 비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조금 더 똑똑하게 비슷한 그 데이터 아이템들끼리는 같은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그룹을 할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그룹핑과 비닝에도 물론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이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별로 들어가 있는 아이템의 개수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하나의 클러스에 모든 아이템이 속해버리면 클러스 알고리즘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적당하게 보기 좋게 나눠지도록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몰 멀티플에 들어갈 이 작은 차트 하나에 할당되는 파티션을 만든 다음에
그럼 이 스몰 멀티플들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배치를 하는 방법에도 리스트 얼라이먼트, 이거 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리스트 얼라이먼트 방식으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매트릭스 얼라이먼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recursive subdivision, 이거는 제가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설명을 안 드렸죠. 이번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티션을 얼라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얼라이먼트 예제로 이제 그룹드 바 차트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마크는 지금 카테고리가 두 개죠. 여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여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카테고리컬한 밸류랑 애트리뷰트라 가지고 카테고리 하나씩으로 묶었고, 이 age인가요? 어쨌든 이거는 퀀터티브한 것 같은데 비닉을 한 거죠. 지금 65세 이상, 45, 64, 25, 44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요 하나가 마크, 컴플렉스 마크 하나가 될 거고, 이걸 글리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글리프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리스트 얼라이먼트의 예제가 되겠죠. 그룹 바 차트 이거 같은 경우는 스몰 멀티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리스트 얼라이먼트 예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 예제는 이제 매트릭스 얼라이먼트 예제인데, 지금 이 차트 이름은 이제 트레일리스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트레일리스 플롯이 이제 스몰 멀티플이랑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요거 하나가 이제 스몰 멀티플의 한 단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차트가 만들어진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애트리뷰트가 뭐가 있냐면 이 보리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리를 재배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보리를 재배한 연도가 있습니다. 1932년과 1931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결정이 되면 그때 산출량이 퀀터티브 애트리뷰트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는 4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4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오래된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사실 오래된 차트인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잘 그린 차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렸냐면, 첫 번째로 이 사이트별로 그룹 바이를 합니다. 파티션을 만든다는 거죠. 스몰 멀티플을 그리기 위해서. 스몰 멀티플이 트리스랑 같은 이름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이트가 이렇게 6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6분의 1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했어요. 이 전체 중에서 이 파티션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중에서 이 파티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칠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그룹 바이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2어로 그룹 바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파티션 안에서 또 1932년과 31년으로 파티션이 되고, 또 거기서 이게 2개의 연도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파티션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여기는 왼쪽에 칠해져 있고 여기 오른쪽에 칠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제목만 보면은 어디랑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리의 종류를 Y축에 매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보리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량을 X의 위치에다가 매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 플롯이죠. 위치에 매핑을 해서 이 닷의 위치를 보면 어디서 보리가 많이 산출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차트가 2개가 있는데 A와 B의 차이는 뭐냐면, A는 이 각각의 이 보리 종류의 오더링을 할 때 평균적인 그 산출량이 평균적 산출량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 산출량의 미디언 평균의 일종이죠. 그래서 미디언에 따라서 오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언이 클수록 먼저 나오는 트랩이라는 보리 종류가 중간값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제 맨 위에 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사이트들의 순서도 6개가 그냥 배열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리 종류들의 중간 산출량이 가장 많은 그 보리가 이 사이트가 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32년과 1년도 평균적인 산출량이 많은 것이 산출량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2년이 31년보다 산출량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31년이 뒤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의 역순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 보리의 이름도 알파벳 순서의 역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연도도 31년의 왼쪽, 32년의 왼쪽,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미디언 메인 이펙트로 오더링을 한 것이, 그러니까 미디언 일드로 이렇게 오더링을 한 것이 패턴을 더 관측하기가 쉬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이 안에 이 하나의 스몰 멀티플 안에서는 패턴이 좀 알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왼쪽으로 하향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오른쪽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이펙트로 오더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잘 보이지 않죠. 단순한 기법인데도 약간 오더링을 바꿈으로써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방금 예제에서는 연도별로 이 그룹 바이를 한 번 더해서 매트릭스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차트에다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슈퍼 임포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차트에 31년도의 점과 32년도의 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 줘야 되겠죠. 카테고리컬한 거니까 휴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쉐이프를 써도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휴를 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32년도가 31년보다 산출량이 적었네요. 그런데 쭉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31년보다 32년이 산출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다 32년이 적은데 여기만 패턴이 다르네요. 굉장히 아웃라잉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저자는 이게 데이터 레이블링이 잘못된 게 아니냐, 레이블링이 아마 뒤바뀌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ecursive Subdivision의 예제로 Hive라는 인터페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런던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먼저 그 부동산의 종류가 있고요. flat, 원룸이죠. 그리고 테라스, 이건 이제 테라스가 있는 집. 그리고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 그리고 fully detached house. 이건 이제 뭐 독채냐 아니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방이 있고, 그리고 언제 거래가 일어났는지, 년과 달만 나와 있고, 그리고 런던의 어떤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났는지 33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비슷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시각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게 하이브라는 인터페이스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예제인데요. 먼저 이 전체 이 시각화 스페이스를 4등분을 했습니다. 왜 4등분을 했냐면 4개의 하우스 타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공간에 이 플랫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시각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파티션을 한 거죠. 그룹 바이를 한 거죠. 이 플랫이라는 이 하우스 타입 카테고리로. 그 다음에 이 플랫 중에서도 다시 이 네이버후드로 다시 또 공간을 나눴습니다. 33개가 있으니까 이게 예쁘게 나눠진 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개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어쨌든 33개를 다 이렇게 나누고, 그럼 여기 하나 안에 들어오면은 하우스 타입도 결정되어 있고 네이버후드도 결정되어 있죠. 자, 이걸로 이제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그 안에 또 힙맵이 있는데, 이 힙맵은 이 프리퀀시를 보여주는 건데, 이어와 연도와 달에 따른 프리퀀시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행이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이 연도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0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년치의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랫 하우스 타입에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보는 거고, 디태치드에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많이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세마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간에 좀 비어 있네요. 아무래도 외곽으로 갈수록 좀 더 거래가 많은 비율이 높겠죠. 이런 집들은. 그리고 이제 디태치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거의 없고 이런 쪽에 이제 집이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거의 이런 곳은 거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열과 행을 봄으로써 어떤 달이나 어떤 연도에 거래가 활발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 11월 달 같은데 11월 달, 2년도 11월 달에 굉장히 거래가 많았다.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미지가 여기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파티션을 나누는 서브 디비전을 하는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이버후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3개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각 하우스 타입별로 얼마나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네이버후드에 관심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보고 여기는 플랫은 이만큼 거래가 일어나고 테라스는 이만큼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하우스 타입으로 스플릿을 하는데 그냥 4등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일어난 횟수에 비례를 해서 트리 맵을 그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플랫 거래가 가장 활발했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가 플랫 거래였네요. 그래서 플랫에 할당된 공간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테라스가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세마이랑 디태치드가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는 거죠. 저희도 전반적인 이 거래 간의 비율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그 영역 안에서도 아까처럼 33개를 등분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다시 또 그 트리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계층이 두 개밖에 없는 트리맵인 거죠. 첫 번째는 하우스 타입, 두 번째는 네이버후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박스가 크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일어난 거고 여기는 박스가 작잖아요. 그만큼 거래가 덜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리커시브 서브디비전을 할 때 그냥 등분하는 방식도 있지만 트리맵을 접목을 해서 전체적인 레코드의 개수를 보여주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하우스 타입으로 중분을 하고 그 안에서는 네이버후드로 스플릿이 아니라 어레인지를 한 예제입니다. 어레인지를 한다는 말은 네이버후드가 우리가 지도상에 존재하는 어떤 영역이니까 어레인지를 하면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 형태로 그리고 그 지도 안에 각 그 네이버후드에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이런 뷰를 매니플레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인 거죠. 자, 패셋을 하고 나면 뷰가 여러 개가 생깁니다. 우리가 스몰 멀티플즈에서는 이런 뷰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얼라이먼트로 나열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위치에 겹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superimpose layer라고 하고 이때 그 하나의 뷰를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몇 개의 레이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레이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겹쳐두면 어쨌든 이게 겹쳐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전체 레이어가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고정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스태틱 레이어의 예제인데 지금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이 지도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죠. 맨 아래에 이제 지형, 예를 들어 바다나 산이나 육지를 보여주는 그런 레이어가 있고 거기 위에 이제 이렇게 도로를 보여주고 그 도로의 번호나 이름을 보여주는 이런 레이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도기 때문에 바뀌진 않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슈퍼 임포지션의 예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를 쓰게 되면 고려해야 될 점이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뚜렷하게 루미넌스의 그 차이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뒤쪽에 있는 배경은 루미넌스가 좀 높아서 밝은 색깔로 표현이 되고 있고 앞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한 색, 루미넌스가 낮은 색깔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꿔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 여전히 이 뒤쪽 배경, 바다, 육지가 구분이 가능하고 거기 위에 그려져 있는 이런 도로들도 아래쪽에 육지와는 차별되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색깔을 디자인을 잘 해서 흑백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 차트의 경우에도 이 슈퍼 임포지션을 자주 활용하는 그런 시각화인데 지금 보면 3개의 라인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분이 쉽죠. 그렇지만 라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알아보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개 정도 라인을 겹쳐두면은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다른 시각화 기법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사용 가능한 그래프로 호라이즌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차트가 이제 호라이즌 그래프의 예제인데 지금 보면 라인 차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면 이 높이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많이 그리려다 보니까 슈퍼 임포지션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라인 차트의 이 높이를 좀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없을까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래프이고요. 지금 보면 원래는 이 라인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공간을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를 잘라서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리는데 내리고 나면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색깔 인코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엄청 높은 거죠. 실제로 막 이렇게 높은데 이거를 잘라서 내리고 그래도 튀어나가니까 또 잘라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다른 색깔로 인코딩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호라이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 사용량이 라인 차트에 비해서 훨씬 적고 그리고 이 색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인 차트를 겹쳐서 보여주지 않고 이 호라이즌 그래프를 이렇게 스택해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많은 시리즈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스태틱한 레이어의 사례였는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강조되어 있는 노드와 링크가 있는데 이 노드와 링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한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링크와 거기 끝에 있는 노드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로 표현된 이 레이어는 사용자가 의 인터랙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레이어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매니플레이트와 패셋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둘 다 크기가 큰 데이터, 한 번에 보여줄 수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니플레이트에서는 결국 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인코딩을 바꿀 수도 있고, 어레인지먼트를 바꿀 수도 있고, 오더를 바꿀 수도 있고, 뷰포트를 바꿀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고, 펜, 줌 아래는 또 지오메트릭이 있고, 시멘틱이 있고, 로테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바꾸는 방식은 뭐 슬라이스 컷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패셋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디자인 초이스들이 있는가. 이 경우에는 같은 인코딩을 쓸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두 뷰 간의 데이터가 공유되는 방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데이터 스몰 멀티플을 만들 거라면 데이터를 어떻게 쪼갤 건지 그리고 스몰 멀티플에서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표현할 거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스태틱한 레이어도 있고 다이나믹 레이어도 있고 어떤 것들 고려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여기 reduce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